네. 대표님 초반에 이 리스크 관리에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그 레버리지 누수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 해주셨는데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도 꾸준히 투자를 하고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미국의 뭐 3배짜리 레버리지 ETF들 많이 하시잖아요. 고점에 투자했다가 지금 예를 들어서 나스닥 100 같은 경우 저점으로 갔다가 지금 전고점 거의 이제 넘어섰잖아요. 와, 하나짜리는 내려왔다 올라왔는데 네. 얘는 그대로 놔둔 거는 안 돌아오더라고요. 안 돌아오죠. 저 밑에 가 있습니다. 네. 마이너스 40, 50에 가 있더라고요. 네. 꾸준히 계속 하락장에 투자를 했으면 괜찮은데 고점에서 그대로 놔둔 거는 안 돌아오더라고요. 네. 이게 한번 경험을 하니까 레버리지 투자가 정말 어렵다는 걸 제가 한번 많이 느꼈어요. 어렵고 네. 무서운 겁니다. 특히나 절대 3배짜리는 하시면 안 되는 게 그 못 올라오는 이유를 수학적으로 그냥 설명을 드리면 이번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48.7% 빠졌거든요. 고점 대비. 그러면 거의 50% 빠졌죠. 네, 그러면 40% 빠졌다고 치고 자, 10,000원이 6,000원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3배짜리는 어떻게 되죠? 10,000원이 40%에 곱하기 3 하면 이게 120%가 되잖아요. 네, 그래서 30%가 빠졌을 때 이미 10,000원이 1,000원이 돼버려요. 1,000원에서 더 빠져서 한 500원이 돼 있을 건데, 그러면 1,000원에서 다시 이번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거의 50% 올랐죠. 50% 올랐으면 10,000원이 5,000원이 된 게 지금 7,500원 가 있는데, 500원짜리가 50%에 곱하기 3 해가지고 150% 올라봐야 1,250원인 거예요. 그래서 저 밑에 있는 거예요. 절대 그 3배짜리 같은 경우에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기술적 분석에 능한 분들은 정말 단기적으로 추세가 섰을 때 추세 추종 매매를 많이 하시거든요. 추세가 섰을 때 딱 들어가서 먹고 나오고 아니다 추세가 꺾이다 하면 바로 이제 손절하고 그 정도의 내가 테크니션이 되지 않으면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중요한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3배짜리니까 30%한테도 90%가 되잖아요. 네. 이거를 찢어갖고 소수점 단위로 또 계속 두드려 패더라고요. 두드려 패죠. 그 테슬라 3배짜리도 그렇게 해서 0.0000 몇 가지도 이렇게 내려갔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제가 이 얘기를 왜 자꾸 드리냐면, 당연히 저희 채널에서도 레버리지 투자를 절대 권유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5월달 한국 신탁운용 보면은 상위에 항상 랭크돼 있더라고요. 네. 정말 많이들 하신다는 것. 그런데 이제 쉽게 접근할 수 없는 부분이다. 정말 기술적으로 많이 하시는 분들이나 하시는 거지. 특히 장기 투자에는 정말 적합하지는 않다. 맞습니다. 네, 지금 이 얘기를 같이 또 해주셔서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렸습니다. 네. 네, 대표님 다음 이야기 또 해보겠습니다. 네. 차트를 통해서 각 기업의 펀더멘탈을 분석하는 것도 가능하고 또 차트의 변동성을 통해서 과거의 이벤트도 알 수 있다고 했지만 사실 주식일은요 과거는 지나가 보면 이제 알 수 있는데 미래를 알 수가 없잖아요. 네. 주식의 신 워런 버핏도 알 수가 없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차트를 통해서 이 펀더멘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쉽게 얘기해서 차트를 보고 어떻게 투자해야 되면 될지 이야기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아까 초반에 제가 분석에는 3가지 방법이 있다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기본적 분석, 기술적 분석, 그리고 퀀트 분석까지 이 3가지가 결합이 되면 저는 상위 0.1%의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난 11월 달에 왔었던 그 방송을 자세히 보시면 그때 페드가 금리 인상을 공격적으로 했을 때 그러면 과거의 사례를 보면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페드가 공격적으로 금리 인상을 했었던 때가 그때 79년 8월 달에 폴 볼커가 취임을 하고 갑자기 400bp 올리고 1980년도 4월 달에 CPI가 14.8%가 나오고 그때 또 전쟁도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을 공격하고 그리고 이라크가 이란도 공격하고 그러면서 유가 파동이 있었던 1978년 79년도에 2차 오일 쇼크가 있었는데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펀더멘탈하게 되게 비슷했어요.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금리도 공격적으로 올렸고 그런데 주가는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봤을 때 1980년에서 81년으로 넘어갈 때 리세션이 들어갔는데 왜 주가는 갑자기 1980년 가을부터 주가가 오르기 시작하더니
결국 주가가 플러스로 끝났었다라고 그때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기술적 분석이 정말 유용을 하려면 이 상황에서 왜 주가를 올렸고 이 상황에서는 주가를 왜 밀어떨었는지 그 원인 분석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좀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어요. 경기가 좋을 때 주식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데 경기가 오히려 최악의 국면을 지날 때 주식을 사야 되는 거고요. 경기가 마구마구 좋아졌을 때는 주가가 이미 선반영을 하고 있으니까 정말 경기가 좋고 기업들 실적이 마구마구 나올 때 오히려 조심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펀더멘탈하고 주식의 그 흐름이 어느 정도로 이렇게 레깅해서 아니면 주가가 더 선행해서 움직이는지 그걸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퀀트 분석으로 과거 40년치, 60년치, 100년치의 데이터가 있으면 정말 강력해지는 거죠. 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기술적 분석, 기본적 분석을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였습니다. 자, 그러면 또 지난 11월 달에 왔을 때 제가 이제 그런 금리하고 물가하고 그런 부분을 지금보다도 훨씬 심각했었던 1980년 초반 상황을 말씀드리면서도 2023년 상반기에는 주가가 강하게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듯이 그 과거의 여러 가지 차트와 퀀트적인 분석을 기본적 분석을 통해서 미래를 예측을 할 수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그러면 앞으로 저번에 맞췄잖아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러면 앞으로는 또 어떻게 될 건데 라고 생각해 봤을 때 지금 금리가 우리가 막 기대하는 것만큼 금리가 안 떨어지고 있잖아요. 10년물 국채금리가 여전히 4%에 있어요. 그러면 내년 되면 어떻게 될 건데? 근데 금리 예측은 저는 작년에 페드의 금리 예측은 다 틀렸어요. 네, 다 틀려가지고 앞으로 페드 금리 예측은 하지 말자 그렇게 반성을 했는데 저보다도 페드 워치에서 금리가 어떻게 될지 너무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에는 그 티메라우스 기자죠. 닉 티메라우스 기자죠. 그 닉 티메라우스 기자가 이번 7월 달에 25bp 더 올릴 수도 있어. 그런 걸 정확하게 한 달 전에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자, 그런 페드의 금리 정책을 잘 맞추는 그 두 사람의 얘기, 한 명은 사람이고 한 명이 이제 페드 와치의 얘기를 봤을 때 내년 3월 정도면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라고 그래요. 뭐야, 내년 3월이면 그러면 경기 침체가 오니까 이제 금리를 인하를 하는 건가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경기 침체는 올 수는 있지만 결국은 금리가 인하되는 시점부터 또 주가는 올라가는데 금리가 처음 인하할 때는 주가가 바로 올라가진 않아요. 뭐야, 경기가 하드랜딩 하는 거 아닌가? 이런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2019년 8월 달에 첫 금리 인하를 하거든요. 근데 주가가 출렁했다가 다시 회복을 해요. 그리고 두 번째 금리 인하를 하니까 또 주가가 금리를 인하할 정도로 경기가 안 좋다면서 또 출렁했다가 그러고 나서 2019년 10월 11월 달부터 주가가 또 본격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내년 3월 달에 금리를 인하를 한다라고 가정을 하면 처음에는 3월 달에 주가가 출렁하겠지만 내년도에 기업들의 이익이 지금보다는 더 많이 나온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내년부터 본격적인 이제 상승 사이클에 들어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걸로 봤을 때는 내년 3월 달에 첫 금리 인하로 출렁을 해도 4, 5월 달까지는 상승세가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그림은 제 머릿속에는 내년에 첫 금리 인하를 한 두세 번 할 때까지는 시장은 여전히 살아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요. 여기에는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아까 그 코스피 차트를 보시면,
어디서 사야 되는지는 10년 이평선에 터치하면 무조건 사야 되는구나는 알 수 있었지만 근데 어디서 팔아야 되지 이거는 안 보이잖아요. 경락이 진짜 심하네요. 네. 어디서 팔아야 되는지는 지금 제가 그려놓지는 않았는데 어디서 팔아야 되는지를 또 알려주는 지표 중에 하나가 이제 볼린저 밴드라고 있습니다. 볼린저라는 사람의 이름을 따서 만든 지표인데 그 볼린저 밴드를 보면 2900에서 3000선을 볼린저 밴드가 지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심 이번에 상승은 2900에서 3100 사이 정도까지는 가겠구나.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나라 코스피가 다른 독일이나 일본이나 미국에 비해서 좀 지지부진하잖아요. 왜 지지부진하냐면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코스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보니까 반도체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보면 거의 100불 갔던 주가가 40불대까지 갔다가 지금 70불 와 있거든요. 그래서 똑같아요. 예, 똑같은데 이 반도체를 예상을 해보면 삼성전자의 주가는 거의 2, 3년 단위로 전고점을 회복한다고 했잖아요. 그 전고점을 회복하는 시점이 보면 반도체 가격이 가파르게 이제 올라오면서 전고점을 회복하는데 반도체 가격이 근데 올라올 수 있나요? 그죠? 반도체 가격이 올라올 수 있나요? 걱정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반도체 가격이 최근에 급락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DDR4에 대한 재고를 마구마구 그냥 재고 땡처리 하듯이 팔다 보니까 하이닉스가 7조 매출을 했는데 3조 적자가 났어요. 그렇다면 원래는 한 10조 받아야 되는 걸 7조에 그냥 땡처리해서 팔았다는 거죠. 그런데 하이닉스가 2분기에 디램 출고 가격이 평균 판매 단가가 오히려 플러스가 났어요. 삼성전자 마이크론은 더 계속 마이너스였는데 왜 플러스가 났지? 봤더니 HBM3에 들어가는 DDR5 고성능 메모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HBM3랑 DDR5가 내년에 시장 침투율이 어떻게 될 건가를 보면 올해가 20% 그 정도까지 올라올 수가 있어요. 하반기에 계속 DDR5로 물량이 나갈 거니까. 그리고 내년도가 되면 40에서 50%까지 DDR5의 판매 비중이 이제 확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판매 단가가 올라가게 되고 가격이 올라가면서 반도체 주가는 가파르게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그림까지 이제 머릿속에 그려보면 내년도에 2900에서 3100이라는 이 볼린저 밴드의 상단을 터치하는 모멘텀은 결국은 반도체 모멘텀으로 그리고 또 하나가 있죠. 금리가 떨어지면 어떤 주식들이 올라가죠. 성장주가 올라가고 우리나라에는 플랫폼 기업들의 주가가 또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네이버 카카오잖아요. 네이버 카카오가 이번에 주가 상승이 너무 부진한데 언제 올라가지? 내년도에 금리가 떨어지면서 네이버의 카카오 주가도 본격적으로 올라갈 것으로 예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그림을 그리면서 테크니컬 분석과 펀더멘탈 분석을 다 아울러 가지고 내년 상반기에 2,900에서 한 3,100 정도를 터치하겠구나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과연 맞는지는 또 6개월 뒤에 나와서 또 검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이 지금까지 해주신 이야기 딱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아까 초반에 얘기해 주셨는데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위기에 투자하라. 아까 방금 이 대답해 주신데 초반에 그렇게 얘기해 주셨거든요. 저는 이 한마디로 딱 정리가 되더라고요. 위기에 투자하는 것, 그것이 주식 투자라는 것. 맞습니다. 네네, 명심하겠습니다. 네. 와, 대표님 오늘 이야기 정말 많이 해주셨는데요. 차트에 대해서 한두 가지 더 여쭤볼까 해요. 차트가 주식의 내재 가치를 분석하는 것만큼 차트 분석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지금까지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주리들이 차트 분석을 위해서는 어디서부터 공부를 시작해야 할까요? 라고 이제 질문을 적어왔습니다.
차트 분석이라는 게 사실 완전 주리들이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어느 정도 주식에 대해서 1, 2년 이상 모를 담고 여기저기 투자도 해보고 상승도 겪어보고 하락도 겪어봐야 그 다음에 이제 차트를 공부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하지만 이제 유튜브를 보시는 수많은 분들이 물론 어느 정도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도 있지만 새로 투자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계속 유입이 되고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어떻게 차트를 공부해야 하면 될지 좀 이야기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그 차트에 대한 기본 원리를 좀 알아야 되는데요. 어떤 분은 증권 방송을 진행하시는 분인데 수년 동안 증권 방송을 진행하셨던 분인데 양봉하고 음봉의 차이. 네, 양봉이 뭐죠? 양봉 저 잘 모르겠어요. 네, 잘 모른다고 대답해 주셔서 감사한데 양봉 플러스는 하면 양봉 아닌가? 근데 아침에 플러스 5%로 시작했다가 플러스 2%로 끝나면 음봉인 거죠. 네, 시초가보다 종가가 낮으면 파란색 음봉이고 올라가서 끝나면 양봉이 되는 거죠. 마이너스 10%로 시작해서 마이너스 5%로 끝나도 양봉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일봉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 그런데 저는 예전에 주식이 아니라 그때 선물을 한 달에 2, 3조씩 매매했다 했잖아요. 그 매매를 할 때 그 다음날 일봉을 그렸어요, 저는. 오늘 이런 모습이 나오면 그 다음날은 보통 어떤 모습이 나오더라라고 1분까지 그려다 보다 보면 이 시장이 움직이는 이제 메커니즘을 조금 이해를 하게 되고요. 장대 양봉이 나오고 나면 그 다음에 다시 장대 음봉이 잘 안 나옵니다. 그런 이 원리가 도대체 뭘까 이런 것도 생각해 봐야 되고요. 우리가 보통 이동평균선을 얘기를 많이 하지만 이동평균선보다도 또 더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이동평균선은 5일, 20일, 60일 이렇게 평균 가격이라 했잖아요. 그러면 평균 가격이 정배열로 들어갔을 때가 어떤 의미인지 역배열로 들어갔을 때가 어떤 의미인지 그 부분을 알아야 되는데 그러면 이 부분을 세계 1등 기업 애플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내 포트폴리오가 정말 지금 좋은 상태인지 안 좋은 상태인지를 알려면 내가 사서 보유하고 있는 기업의 차트가 정배열 상태인지 역배열 상태인지를 보시면 되는데 정배열이 뭐지? 200일, 120일, 60일, 20일, 5일 이렇게 이동평균선이 정배열로 되어 있는 게 5일부터 200일까지가 나란히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정배열이라고 보고요. 200일이 이 위에 있고 그 다음에 120일, 60일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최근의 주가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장기선보다 더 밑에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애플 지금 차트를 보시면 2021년도에 고점이 나왔던 12월 1월 초까지 보시면 200일, 120일, 60일, 20일, 5일선 이렇게 정배열을 이루고 있는 거죠. 근데 정배열이 의미하는 바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정배열이 의미하는 바는 최근의 주가가 5일선, 21선, 60일선보다 다 위에 있죠. 이 말은 최근에 20일, 60일, 120일, 200일 동안 주식 산 사람들은 지금 다 수익이 나고 있다는 말이에요. 내가 매일 주식을 샀고 아니면 매주 주식을 샀다라고 하면 그 평균 가격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 평균 가격보다 지금 주가가 위에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해피한 상황이에요. 그러면 정배열이면 주식을 잘하는 분들은 내가 산 가격보다 지금 먹고 있는데 뭐 굳이 팔 필요가 있어? 그냥 냅둬 이런 심리가 되잖아요. 근데 내 계좌가 마이너스가 나는 순간 올라오면 본전되면 팔아야 되지. 본전되면 팔고 싶은 심리로 완전히 변해버려요. 그게 엄청난 수급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러면 2022년도에 페드가 공격적으로 금리를 올리면서 주가가 역배열로 바뀌고 있죠. 역배열로 바뀌면 애플 주식을 사서 모았던 사람이 200일 동안 주식을 1년 내내 모아서 샀던 사람이 지금 주가가 200일, 60일, 120일보다 밑에 있으니까 다 손해가 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손해가 나면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20%가 나면 사람은 손실을 무조건 싫어하죠. 그죠? 손실을 무조건 싫어하기 때문에 본전되면 팔아야지로 심리가 변한다는 거죠. 아까 정배일 때는 그냥 냅둬. 먹고 있는데 냅둬. 해서 그러면 손실이 나 있는 상황이면 어떤 의미가 되냐면 20일 동안 주식을 산 사람들이 물려 있다가 20일 이동평균선에 오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팔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진다는 거죠. 그런데 20일 이동평균선을 강하게 뚫고 올라오죠. 20일 동안 물렸던 사람들 중에 누군가는 팔았을 건데 그 매물을 다 잡으면서 올라오는 거예요. 60일 이동평균, 그동안에 60일이니까 석 달 동안에 사서 물린 사람들이 여기서 팔고 싶을 건데, 이걸 뚫어버리네? 그 다음에 120일, 200일. 1년 동안 물려 있었던 사람들의 이 매물대를 확 뚫어버렸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는 어떻게 되죠? 이 이동평균선 위에 주가가 올라가 버렸죠. 이 순간에 시장은 돌아섰구나. 이 주식은 이제는 하락 추세에서 돌아섰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동안에 5일, 일주일, 그리고 한 달, 그리고 6개월, 1년 동안에 물려 있었던 매물을 다 뚫어버리고 주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이 주식은 뭔가 강력한 모멘텀이 생겼다라고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차트를 공부를 하시려면 첫 번째 잡주로 가지고 차트 분석하는 거 아니에요. 큰일 나죠.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잡혀가는 경우가 시세 조종, 내부자 정보 이용했을 때 잡혀가게 되는데 조그만 주식은 그 조그만 주식을 움직이는 세력들이 차트를 만들어 버려요. 막 꼬드기는 거죠. 봐봐, 평균선, 이평선 다 뚫었으니까 자 여기서 들어와 하면서 거기다가 이제 또 때려버리거든요. 그래서 조그만 주식들은 이 전형적인 그런 차트의 패턴이 아니라 왜곡된 패턴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차트 공부는 일단은 지수, 그리고 지수에 대한 분석을 끝내고 나시면 세계 1등 기업인 애플, 그리고 우리나라는 한국의 삼성전자, 이렇게 초우량 기업을 가지고 차트 분석을 해보시면 되고요. 말이 나온 김에 삼성전자를 워낙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시니까, 자, 삼성전자를 가지고 아까 여러 가지 지표가 의미하는 바가 있다 했잖아요. 과매도인지 과매수인지 상태를 알려주는 게 바로 제일 위에 있는 이 RSI라는 차트입니다. RSI를 보면서 지금 과열 아니야? 요때가 언제였나 보시면 2017년도, 18년도에 이익이 왕창 나오기 때문에 마구마구 주식을 사면서 올라왔고, 또 하나 이벤트가 있었어요. 액면 분할이라는 이벤트가 있었죠. 이 액면 분할 때문에 50분의 1로 가격을 낮추면 300만 원짜리가 6만 원이 되면 사람들이 뭐 더 사는 거 아니야 하면서 이 액면 분할 이벤트에 과매수가 나왔죠. 과매수가 나오고, 그 다음에 바로 밑에 있는 MACD 오실레이터는 추세선이거든요. 추세가 꺾이네? 추세가 꺾이고 나서 요때도 보면 이 오른쪽 어깨가 나오죠. 어깨가 나오고 나서 이제 빠지게 되는데, 추세가 끝났네? 끝나기 전에, 과열 양상이 있었구나 하면 이제 주가가 떨어졌던 거죠. 그리고 올라왔는데, 2021년 1월 달에 96,800원을 찍을 때도 보면 과열 양상이 나왔었던 거죠. RSI를 보면 과열 양상이 나오고 꺾이는데 MACD 오실레이터도 마이너스로 들어가죠. 이 마이너스로 들어갈 때 또 한 번 오른쪽 어깨가 나오는데 이럴 때가 도망 나와야 되는 그런 국면인 거고, 그렇게 빠지고 나서 지금 올라오는데 MACD 오실레이터가 이제 플러스로 돌아서네. 플러스로 돌아서면 2017년도에도 제가 보통 우리가 이 차트를 잘 모르면 무릎이나 종아리에서 판다 했잖아요. 예. 어떤 분들은 발목에서 파시는 분들도 있어요. 여기서 너무 많이 올라온 게 아니에요 라고 했는데 MACD 오실레이터가 플러스로 돌죠. 플러스로 도는데 여기서 파는 분들이 실제로 계셨어요. 그것도 기관 투자가 중에 가치 투자하시는 분들이 내가 여기서 나는 사서 많이 모아서 여기서 25% 먹고 팔았지롱 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고 나서 엄청나게 주가가 올라갔던 거죠. 2배 이상 올라갔는데 겨우 20% 먹고 팔았던 거죠. 그래서 이 지금 차트를 보시면 뭐야 월봉 차트를 봤더니 이제 플러스로 돌아서네. 그리고 플러스로 돌았을 때가 보면 보통 이렇게 옆으로 횡보 조정을 하고 5개월 이평선을 위협하는 듯한 이런 모습도 나오거든요. 지금 딱 똑같은 그런 모습이 나오는 거죠. 네, 그리고 제가 보면 이 펀더멘털에 영향을 주는 지표가 있어요. 환율이죠, 환율. 환율도 얼마든지 이 차트에 같이 띄울 수가 있어요. 원달러 환율이죠. 기아 자동차도 보면 원엔 환율 차트가 꺾어지고 나서 주가가 빠졌듯이 원달러 환율 차트를 보면 뭔가 위기가 있을 때 2008년도에도 원달러 환율이 1,500원 넘어갔을 때 바닥 찍었죠. 그리고 주가가 올라가는데 자세히 보시면 삼성전자를 언제 팔아야 되냐면 제가 원달러 환율에서 1,100원을 이렇게 줄을 점선으로 쭉 그어놨거든요. 1,100원을 깰 때 보면 조심해야 돼요. 예. 그리고 여기도 1,100원을 깰 때가 보면 원화 강세가 된 거잖아요. 원화 강세가 됐을 때가 보면 거의 고점이에요. 이때 한번 볼까요? 2017년에서 18년도에 1,100원이 깨지죠. 이때도 보면 결국은 펀더멘탈에 영향을 줄 수가 있는 요소가 발생한 거죠. 최근에 현대기아차도 그렇고 수출 기업들 보면 환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2021년도에도 볼까요? 21년도에도 9만 원을 돌파할 때 여기서 와 삼성전자 12만 원 가는 것 같아 하면서 쫓아섰는데 이때도 보면 1,080원을 갔어요. 그때 당시 10만 전자 이야기했어요. 네, 10만 전자 간다고. 그렇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이 1,100원을 터치하면 그때는 또 우리가 위험 관리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삼성전자 MACD 오실레이터도 지금 이제는 플러스로 돌아서면서 본격적인 이제 추세가 올 4Q 내년 1, 2분기까지 이어지는 듯한 그런 그림을 보이고 있는데 원달러 환율은 어떤가 봤더니 뭐야 아직까지 1,300원이네. 그러면 아직까지 떨어질 룸이 많이 남아 있는 거죠. 많이 남아 있는 걸 보면 여전히 과거에 원달러 환율이 떨어질 때를 보면 아직까지는 지금은 펀더멘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환율도 아직까지는 우호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또 수급은 모든 재료에 우선한다고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말씀드리는데 삼성전자가 위로 강하게 올라가려면 역시나 외국인이 사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지금 작년 말부터 외국인이 매수를 하고 있는 거 보이죠. 그러면 2009년도 이때도 보면 외국인이 꽤 많은 매수를 하면서 삼성전자가 이제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환율, 외국인의 수급, 그리고 추세 지표 이 모든 것들이 보면 다 3박자, 4박자가 맞으면서 지금 올라가는 모습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차트를 활용을 해서 우리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언제 팔아야 되는지에 대한 타이밍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방금 대표님 삼성전자 예로 들어주셨는데 되게 보기 쉬웠던 게 우리나라 기업들이 아무래도 그 수출, 그 해외 의존도가 크잖아요. 거의 다 그 매출이 전부 다 거의 외국에서 나오니까 환율하고 방금 말씀해주신 외국인들이 투자자본이 들어오는 거 이 두 가지 차트만 봐도 어느 정도 그 사고 파는 타이밍을 알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수출 의존도가 크니까 중요한 말씀 해주셨는데 준이들이 이 차트 분석을 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거 어떤 차트를 보고 공부를 해야 되느냐 지수나 당연하겠죠 대장주 작은 중소형 동종주로 차트 공부하면 큰일 난다는 거 지수를 먼저 기본적으로 공부를 하고 시장을 이해한 다음에 그 다음에 대장주 이제 개별 종목에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은 대장주 위주로 분석을 하라는 거 맞습니다. 다음 이야기 또 해볼게요. 차트로 앞으로 유망주를 예측할 수 있을지 사실 차트뿐만 아니라 주식 투자에서 유망주를 예측하는 게 가장 어려운 방법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가장 큰 원칙이 돼야 되는 게 먹을 때는 크게 먹고 손실은 작게 가져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손실을 작게 가져가기 위해서 저는 오히려 막 패닉 국면에서 사는 거를 좋아하는 거죠. 왜냐하면 떨어져 봐야 이제는 더 떨어질 게
크지 않으니까. 네, 그렇게 알 수가 있는데, 크게 먹는 걸 어떻게 크게 먹지? 유망주, 주도주, 이런 걸 이제 사는 거죠. 그러면 주도주를 어떻게 사야 되는가에 있어서, 어떤 분은 그런 얘기 합니다. 그때 바닥일제 얘기들 좀 해주지. 그 바닥일때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욕먹잖아요. 네, 욕먹습니다. 그래서 주도주는 지수라든지 블루칩은 그냥 떨어질 때 제가 더 그냥 마이너스 30%, 40%에서 더 사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주도주는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뭔가 모멘텀이 있었을 때 사야 되는데 그 모멘텀을 어디서 잡아내느냐? 52주 신고가에서 잡아내는 게 가장 주도주 공략에 있어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에요. 아니 52주 신고가 바닥 대비 벌써 얼마가 올라왔는데 그걸 사도 되나요? 이럴 수가 있잖아요. 근데 시장이 강세장으로 돌아서면 아까 300% 이상 수익 난 게 올해 50개는 넘을 거다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주가가 한번 올라오면 꽤 강하게 많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52주 신고가가 나는 종목 중에서 윌리엄 오닐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장주의 주도주를 형성하는 종목들은 대부분 컵 위드 핸들이라는 그런 패턴으로 많이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컵인데 핸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모습으로 올라가는데 바닥을 치고 쭉 올라오는데 이평선을 이렇게 뚫으면서 올라가게 되고요. 이평선을 뚫고 올라갔는데 핸들을 만들어주는 그런 조정에서 이게 핸들이 되게 중요한 게 이 핸들이 의미하는 바가 있어요. 컵인 이만한데 핸들이 이만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컵은 이렇게 핸들이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컵을 만들었는데 핸들은 조정이 작다는 거예요. 네, 52주 신고가가 났기 때문에 막 팔고 싶거든요. 그래서 파는 그 매물이 나오는데 그 매물을 다 잡아가기 때문에 핸들이 작게 나오는 겁니다. 이 핸들이 나오고 나서 다시 요 바로 앞전에 고점을 돌파할 때가 웬만한 매물을 다 매집하고 주가가 이제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윌리엄 오닐이 이 컵 위드 핸들이라고 했고 저한테 주식을 차트 보는 법을 가르쳐 주신 분은 코뿔소 차트라고 얘기해요. 코뿔소의 코와 같은 그런 모습에서 산다라는 거고. 그래서 저는 컵 위드 핸들보다는 코뿔소가 더 좋은 게 코뿔소가 굉장히 저돌적이잖아요. 막 코끼리한테도 막 들이박습니다. 그런 코뿔소이기 때문에 코뿔소의 코를 생각하면서 주식을 사고 코뿔소가 그 다음에 막 달려가는 모습을 상상하면서 주식을 사면 되는데 작년 11월 달부터 의미 있게 모든 주가가 돌기 시작했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작년 11월 이후에 2차 전지 그리고 의료 미용 기계 그리고 자동차 반도체 장비 다 보시면 컵 위드 핸들 만들고 올라가는 차트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성장주를 공략하는 방법 중에서 52주 신고가를 먼저 추려내시고요. 그 52주 신고가에서 이 컵 위드 핸들 모양이 만들어지는지를 확인을 하시고 그리고 하나 더 체크를 해야 될 게 윌리엄 오닐은 여기서 CAN SLIM SLIM을 체크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마지막 M은 마켓이니까 마켓 부분은 제껴두고 그 캔슬림에서 C가 최근 분기 실적이 25% 이상 성장을 했는지 QOQ로 그리고 annually 연간 이익의 증가가 최근 3년 그 책에는 5년이라고 나오는데요. 우리나라는 시클리 기업이 많아서 저는 3년으로 보거든요. 3년 동안 최소 20% 이상 CAGR이라고 그러죠. 연평균 성장률이 증가를 했는지 요거를 확인을 해보면요. 지난번에 우리가 그 라드견 종목 중에 하나를 52주 신고가가 나와서 분석을 한 적이 있었어요. 저는 그런 차트를 좋아하니까 이거 52주 신고가가 났네 하고 분석을 했다가 C하고 A에 이익 모멘텀이 없는 거예요. 이익 모멘텀이 없이 주가만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수상한 거죠. 그게 바로 뻥카인 거죠. 수급에 의해서 올라가는 뻥카였던 거죠. 그리고 C하고 A에서
이익 성장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N에서 뭘 체크하느냐? 그래서 왜, 뭐 때문에 이익 성장이 나왔는데 뉴 프로덕트이 있는가를 보는 겁니다. 뉴 프로덕트 또는 뉴 마켓이 혹시 생겼나? 라고 보는 거고요. 그러면 뉴 프로덕트에서 웬만한 성장 기업도 보면 이 뉴 프로덕트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2차 전지에서도 보면 뭐 양극재, 그러면 전구체 등등, 아니면 리튬, 뭐 철강 회사가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도 그랬죠. 오, 리튬을 해? 그런 식으로 새로운 뉴 프로덕트를 갖고 왔을 때 그게 뉴 마켓하고 맞물려지는데 세계 1등이면 좋은 거죠. 네. 세계 1등의 경쟁력을 갖고 있으면 그러면 이제 주가가 날아가기 시작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도주로 공략하는 방법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52주 신고가를 통해서 캔슬림을 체크해 가지고 투자를 하시면 당시장에서 좀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차트에 대한 이야기 많이 들어봤는데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그냥 쌀 때 사는 게 물론 제일 좋지만 우리가 언제가 제일 싼지를 알 수 없잖아요. 하지만 차트를 통해서 이 그 제일 작은, 그러니까 낮은 가격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는 거. 사실 개인적으로 저 같은 경우도 저는 사실 차트를 안 본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차트를 안 보는 건 아니었네요. 대신 네. 가격만 봤어요. 뭐 구글이나 이제 구글 금융이나 이런 데 보면 가격 위주로 나와 있잖아요. 네. 아까 말씀해 주셨던 20일 이동성 평균선이라든지 아니면 뭐 환율이나 이런 다른 것들 그런 것들까지는 안 봤는데 네이버 증권이나 이런 데 가면서 이렇게 클릭하면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런 게. 그렇죠. 앞으로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도 투자하면 우리가 더 이제 말 그대로 남들보다 더 싸게 살 수 있다는 거. 차트 공부가 저 개인적으로 공부 정말 많이 됐습니다. 제가 아는 주변의 그 주식 고수들은요, 차트에 대해서 굉장한 그 노하우를 갖고 있어요. 예. 그래서 보통은 보면 차트 공부를 겨우 증권사 우리가 다닐 때 보면 증권사에서 시험을 보잖아요. 시험을 보면 이제 차트 분석이 또 나오거든요. 그 차트 분석은 보통 한 3시간 정도 보면 웬만한 차트에 관한 책은 3시간이면 다 봐요. 근데 3시간 가지고 절대 차트에 대해서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그 차트가 의미하는 바, 그리고 그 차트도 보면 장단점이 있거든요. 어떤 지표는 바닥을 잡는 데 유리한 지표가 있고, 어떤 지표는 고점을 잡는 데 유리한 지표가 있는 거예요. 그런 거를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활용법이 있는데, 그걸 제대로 활용법을 나타내주는 그런 차트 책이 그동안에는 별로 없었어요, 솔직히.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차트를 그냥 3시간 이렇게 보고 하면 안 됩니다. 안 되고, 차트에 대한 공부도 기업들 볼 때마다, 이렇게 카테고라이즈를 시켜서, 성장주는 이런 패턴이 나오고, 시클리컬은 이런 패턴이 나오고, 그런 펀더멘탈한 요인 때문에 얼마든지 이제 차트가 또 변할 수도 있는 부분을 갖다가 다 숙지하셔가지고 이용을 하시면 어느 정도 이제 레벨이 되냐면 우리가 달리기만 빠르면 펀더멘탈이 좋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달리기만 빠르고 체력이 좋아가지고 저는 3시간 달릴 수 있어요. 네. 그 펀더멘탈이 좋은 거예요. 근데 달리기 빠르다고 축구를 잘하느냐? 아니잖아요. 네. 축구를 잘하려면 테크닉이 있어야 되죠. 손흥민 선수가 그냥 달리기만 빠른 것 같잖아요. 손흥민 선수 발재가 엄청 좋아요. 네. 옛날에 그 호나우드도 마찬가지고요. 굉장한 테크니션이에요. 어떤 테크니션이냐면 기본적인 체력이 좋고 기본적인 스피드가 좋으면서 여러 가지 테크닉을 가진 테크니션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식을 공부하실 때 가장 기본적인 펀더멘탈 분석 하셔야 되고, 두 번째 이 테크니컬 분석, 기술적 분석까지 겸비를 하면 퀀터를 모르더라도 이 두 가지만 겸비를 하면 상위 5%의 주식 부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늘 차트에 대한 이야기 이제 쭉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사실 저번에도 그 S&P 저점 처에 나오셨잖아요. 그 방금 전에도 말씀하셨는데 제일 사실
주식이라는 게 쌀 때 여러분 진짜 좋은 기회입니다. 많이 사세요 하는데 그때 이 사러 얘기하면 욕 굉장히 많이 먹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락장이라는 게 우리가 지금 차트로 봤을 때는요, 요때 요만큼 떨어졌는데 금방 회복했죠 하는데 작년 한 1년 한 3, 4개월까지만 해도 엄청나게 길게 느껴졌거든요. 네. 마지막으로 우리 이제 힐링, 우리 가족,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는데, 우리가 하락장을 어떤 마인드를 견뎌야 될지, 또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동기부여 자기개발 관점으로 끝인사랑 같이 한번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네. 보통 우리가 뭐 동학개미, 성학개미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들 얘기를 하시는데, 주식 투자를 시작을 하신 게 거의 2019년 전으로 많은 분들이 주식 투자를 시작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경제적 자유를 얻고 싶어서. 근데 우리가 정말 열심히 살아왔는데, 정년이 짧아요. 55세, 60세, 65세에 이제 은퇴를 하시게 되는데,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83세거든요. 여성분이 86세, 남성분이 82세인데, 은퇴를 하고 나서도 보니까 20년에서 거의 30년을 더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자식들 뒷바라지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은퇴를 했더니 내가 가진 돈이 얼마 없어서 그런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해서 주식 투자를 하신 거잖아요. 하셨는데 3년, 4년 내가 정말 열심히 했는데 너무 힘들어요. 생활이 피폐해지고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골프 선수 타이거 우즈를 보고, 뭐 타이거 우즈까지 아니고 우리나라 선수의 박성현 선수라든지 박인비 선수라든지 박세리 선수를 보면서 나도 골프 선수 한번 해볼까 해서 3년 4년 열심히 하셨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그 정도 될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네. 주식 투자로 내가 노후의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말 그대로 1만 시간의 법칙이 최소한 있어야 되고요. 그 1만 시간이 제대로 된 공부 방법으로 공부를 했을 때 효과를 발휘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보면 유튜브에도 보면 사실 장이 강할 때 막 좋다 종목이 많이 올랐을 때 좋다 좋은 주식이 그냥 끝까지 가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했던 분들이 1년 반 2년 지나고 나면 안 보이는 분들이 많아요. 안 보이는 분들이 많고요. 바닥에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는 팔아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가 또 지나고 보면 안 보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정도로 유튜브나 또 우리가 공부를 하셔도 이 제대로 된 공부를 이렇게 레슨을 해주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요즘은 이 힘든 주식으로 힘든 마음에 한 방에 내가 손실난 걸 만회를 시켜줄 것처럼 유혹하는 그런 사칭 문자들 또 무지 많이 날라오잖아요. 그런 거 날라올 때마다 제발 읽지 마시고 수신 차단하시고요. 그렇게 이제 힘든 거는 얼마든지 그게 당연하다는 거고요. 그런데 내가 제대로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게 맞다면, 그리고 방송에서나 오랜 기간 동안 신뢰를 주는 그런 얘기를 해주시는 분들을 믿고 그분들이 얘기한 대로 정말 공부를 그동안 해오셨다면 이 1만 시간이 될 때 주식은 이런 거구나 라고 내가 깨닫게 되고 그때부터 돈을 벌게 되는 겁니다. 돈을. 그래서 절대 3, 4년 만에 축구선수 될 수가 없고요. 나는 뭐 메시 정도가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그냥 프로 축구선수, 우리나라 프로 구단에 들어가는 거 무지 어려워요. 대학 축구 선수 되는 것도 엄청 어려워요. 저희 아들이 축구 선수 되려고 했다가 대학 축구 선수도 안 됐거든요. 그 정도로 어려운데 주식을 통해서 내가 월급 이상의 돈을 벌 수 있다? 그거 힘든 겁니다, 원래. 그래서 투자의 본질 제가 처음 썼던 책에 써놨죠. 그때 21년 8월 달에 그 책을 출간하면서 뭐라고 써놨냐면 최근 1년 동안에 주식 이런 거구나. 주식으로 내가 돈을 벌어보니까 주식이 뭔지 알겠어 라고 하시는 분들 죄송하지만 실력으로 본 게 아니라
시장이 강세장이라서 돈을 버는 거였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약세장, 2년마다 찾아오는 약세장에 위험 관리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듯이 이제 한 사이클 다 보셨잖아요. 네, 코로나도 겪어보셨고 급등하는 장 봤고 그리고 생각보다 빨리 또 찾아온 약세장 한번 겪어보셨고 이번에 올라오는 장이 이번에 아직까지 안 끝났기 때문에 이번 장이 이제 어디 정도 어떤 형태로 가는지를 이제 보셔야 되는데 그걸 보시면서 두 사이클의 경험을 해보면 어느 정도 내가 뭘 잘못했고 어떻게 했어야 되는지 아는 실수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복습을 하셔야 되고 복기를 하셔야 돼요. 근데 정말 복기를 잘 안 합니다. 우리가 옛날에 학교 다닐 때도 갔다 와서 복습하는 거 되게 귀찮잖아요. 근데 아니 주식으로 돈을 벌려면 복기를 해보셔야 되죠. 저는 복기 엄청나게 합니다. 그래서 아니 박세익 전무는 몇 월 며칠 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걸 어떻게 다 기억하고 있지? 제가 복기를 한 100번 이상 하는 것 같아요. 그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정말 장담하고 말씀드렸는데 100번 이상 봤습니다. 100번 이상. 그렇게 복기를 하면서 제가 어떤 똑같은 실수를 반복을 했는지 작년만 하더라도 엄청나게 반성을 많이 하거든요. 왜 그렇게 페드의 금리 인상을 25bp씩 과거에 20년 동안 25bp씩만 했기 때문에 저는 25bp씩 인상한다라고 예단을 한 거예요. 근데 80년대처럼 한 거였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얼마든지 내 예상을 벗어나는 그런 페드의 액션이 있었을 때 나는 어떻게 했어야 되느냐. 그런 복기를, 뼈아픈 복기를 하면서 이제 실력이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이번에 지금 한 3, 4년 동안 마음고생도 하시고 계좌에 손실이 날 수가 있지만 주식은 좋은 게 뭐냐면 얼마든지 주식은 한 10년 동안, 20년 동안 꾸준히 하잖아요. 돈을 벌 수밖에 없는 시장이에요. 돈을 벌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잡주를 하지 않고 우량 주식을 공포스러울 때 사고 모두가 다 낙관했을 때 파는 이 전략만 쓰시면 얼마든지 복귀를 할 수가 있고 거기에다가 기본적 분석, 기술적 분석, 거기다가 이제 퀀터 분석까지 공부를 계속 하시면 반드시 주식으로 나의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있다. 이 믿음을 갖고 계속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힐링 여행자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그 원칙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 이번 방송에서도 또 한 번 더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를 깔끔하게 정리해 주셨는데, 맞습니다. 주식 투자라는 게, 이제 처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차트 분석할 때도 지수나 우량주로 이제 공부를 시작하라고, 그리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투자할 때 처음에 투자에 대한 마인드를 갖고, 그 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과거의 이야기랑 그 다음에 기술적인 분석으로 해서, 점점 더 깊이 하나씩 공부해서 우리가 투자를 하면 손해볼 일은 없다는 것. 맞습니다. 모든 투자라는 게 전부 제일 중요한 거. 내가 돈 벌려면 공부를 해야 돼요. 당연하잖아요. 네. 공부 안 하고 이것저것 누가 뭐 좋대하고 사면 절대 돈 벌기 어렵다는 거. 맞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어떻게 보면 또 행운아라고 생각해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2019년쯤에 시작하신 분들은 가파른 상승장과 가파른 하락장 그리고 금리를 급격히 인상하는 그런 특이 현상까지 모두 다 경험을 짧은 시간에 남들은 보통 10년, 그렇죠. 15년 주기에 할 수 있는 여기에 플러스 코로나까지 전염병도 있었죠. 네. 전쟁도 있네요. 그 수많은 리스크와 이 등락을 불과 이 3, 4년 짧은 장에 다 경험을 했단 말이에요. 경험한 거예요. 이거를 네. 개인적으로 저 같은 경우도 이거를 한번 경험하니까 주식 투자 어떻게 하면 되겠구나. 아주 미세하지만 조금이나마 감은 잡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꾸준히 모아가는 게 가장 중요하긴 하지만 중요한 것들은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관리하는데 우리가 차트 분석도 같이 해야 한다는 거. 대표님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차트 공부 개인적으로도 너무 많이 됐고요. 저희 구독자분들도 공부 많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 더. 아까도 초반에 말씀드렸는데 저희 대표님도 유튜브 채널을 하고 계세요. 저도 구독자인데 개인적으로 저는 신문 읽어주시는 거 중간중간에 네. 재밌는 멘트 해주시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네. 요런 주식, 이런 회사들은 이렇게 되면, 이런 기사 때문에 잽싸게 빠져나가세요. 이런 얘기 해주시는데 네. 너무 재밌더라고요. 우리 대표님 하시는 유튜브 채널도 한 번씩 여러분 들어가서 한번 봐주세요. 대표님 다음에는, 대표님이 책도 많이 써주셨잖아요. 다음에는 또 책 이야기도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네, 다음에는 아마 약속을 받아내려고. 네. 책 네, 대표님 책 이야기. 어떤 책? 대표님이랑 투자의 본질 이야기 지금까지 책 쓰셨잖아요. 네. 네, 근데 책 같은 거 제가 질문 여러 개 만들어 올 테니까 책에 대한 이야기 해주시면서 이제 또 이제 주식 투자에 대한 이야기도 또 해달라고요. 아, 예. 그러니까 약속 잡으려고. 아, 다음. 네네네네. 이 다음에 나중에. 아, 예. 네네. 아, 그동안에 투자의 본질 책 나왔고요. 그리고 변화와 생존이라는 그런 김동원 소장님하고 김한진 박사님하고 공저했던 책이 있고요. 그게 작년에 그 왜 변화 생존이라고 했냐면 주식 시장이 굉장히 변화무쌍하게 진짜 변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생존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써보자라고 해서 그 나머지 두 분도 김동원 소장님도 중간에 우여곡절 되게 많으셨거든요. 미국 가서 신발 장사도 하셨다고 그러고. 근데 엄청난 플랫폼을 만드셨잖아요. 김한진 박사님은 우리 업계에서 가장 그 환갑이 넘으실 때까지 살아남으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그게 뭐 꼭 주식뿐만 아니라 내 생활에 있어서 중간에 슬럼프를 어떻게 극복을 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변화 생존에서 담았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고수들의 투자 철학, 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그 투자 고수들의 투자 철학이라는 그 책도 보면 제가 대담을 했던 많은 고수분들이 작년에 그 위기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셨고 굉장히 달라요. 굉장히. 바라보는 시각과 대응 전략이 다 달랐습니다. 그런 분들이 어떻게 이 위기를 기회로 바꿨는지 굉장히 소중한 책인데 그 부분이 아까 제가 복기를 해보시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때 당시 저 투자 고수들 뭐 박용옥 회장님, 윤주호 센터장님 그리고 1등 주식을 사서 공략하라 이한영 본부장부터 그런 사람들이 작년의 위기를 어떻게 기회로 바꿨는지 그런 부분을 나와 복기를 해보면서 하라고 해서 한 4개월 전에 책이 나왔던 거고요. 올해는 이 차트 관련된 차트의 정석 이 강의들 이번에 찍었었고요. 또 그와 관련된 책이 또 한 3개월 뒤에는 아마 나올 것 같은데 저의 오래된 그 경험을 바탕으로 저만큼 매매를 많이 해본 사람도 아마 없을 겁니다. 그 실전 경험에서 우러나는 그런 얘기들을 담은 책들이니까요. 한번 많은 투자에 많은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와, 대표님 제가 지금 이야기 들어보니까 대표님 잠잘 시간도 없으실 것 같아요. 아니 그 지금 메인은 사실 투자 자문 회사 대표님이시잖아요. 메인이 이제 전문 투자가시고 근데 중간에 지금 책도 여러 번 쓰셨고요. 강의도 오픈하셨습니다. 그리고 개인 유튜브도 하시고 계세요. 정말 부지런하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 본받아야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이건 진짜 맞는 것 같아요. 네, 부지런하게. 네, 맞습니다. 네네. 제가 되게 게으른 사람인데요. 제 스스로를 열심히 살게끔 하기 위해서는 제가 갖고 있는 특성을 이용을 해야 되는데요. 제가 좀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라 가지고 저를 믿고 의지하시는 많은 그런 시청자분들한테 어떻게 하면 좀 더 물고기를 잡아서 드리는 게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드려야 평생 이제 써먹을 수가 있잖아요. 그걸 또 우리 자식들한테 알려드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거를 훨씬 더 또 뛰어넘어서 박세익 전무가 얘기하는 거에 그 단점을 또 보완한 새로운 노하우도 얼마든지 만드실 수가 있고 그런 차원에서 운용하는 것도 힘들긴 하지만 우리 삶이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시간이라고 보거든요. 우리가 돈을 벌려고 참 애를 쓰시는데 그 돈을 버는 최종 목적은 시간이잖아요. 시간을 벌어서 내가 의미 있는데 내 삶의 시간을 이제 투자, 내 삶의 시간을 이용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 시간은 내 삶이 언제 끝나는지는 신만이 알고 계시죠. 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시간이 저는 항상 길게 남아 있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늘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할 수 있는 제 삶에 좀 의미 있는
시간의 쓰임은 뭘까라고 했을 때 기관 투자가로서 해야 될 의무 중에 하나가 저는 그 교육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교육과 관련된 일은 좀 미친 듯이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책을 쓰든 강의를 찍든 아니면 유튜브 나와서 뭐 다 맞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이제 생각과 판단하는 논리를 가르쳐 드리는 거잖아요. 네, 그런 부분을 하는데 시간을 많이 쓰다 보니까 엄청 바쁘게 살고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젊었을 때 너무 놀아서 이렇게 지금은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구나 뭐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근데 대표님 그 지금 대가가 너무 멋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너무 그렇게 생각해요. 대표님 오늘 한 2시간 넘게 이야기해 주셨어. 오늘 좋은 이야기 너무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회가 된다면 나중에 또 꼭 한번 부탁드려요. 네, 대표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